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치권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박진영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인 최수영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국회 상황은 변함이 없죠? 민주당이 단독으로 지금 예산안 심사 이어가고 있습니까? 네네, 심사 이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은 졸속 심사다 이런 또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입장입니까? 뭐 이제 특정 야당이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한쪽만 이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이게 6월 4일 날 국회로 추경 예산안이 넘어왔고 그 과정에서 여당이 충분히 정책 간담회라든가 당정 협의를 통해서 상임위별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졸속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실제로 여당 같은 경우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당정 협의를 통해서 같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통합당은 그러나 졸속 심사다 이런 주장, 이런 비판을 하면서 또 통합당도 좀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비판도 받을 것 같고. 그러면 추경 예산안 심사에 참여해야 되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지적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뭐 당에서는 지금 참여하겠다. 그러니까 추경 심사안을 좀 기간을 좀 늘리면 우리가 들어가겠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저는 민주당이 어찌됐건 이 국회 고유한 세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입법과 재정 심사, 그다음에 정부 견제. 예. 이 나머지 두 가지를 못하는 입법 이외에 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이번 그 졸속 심사는 굉장히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이 정말 이번에 여권의 오만과 독선이라는 독주라는 측면에서 국민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본회의, 그러니까 예결위와 본회의까지 그대로 간다 하더라도 상임위에서 지금 증액되거나 감액된 이 상황 그대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좀 다시 한번 지금 통합당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열어놓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추경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통합당은 빠져 있죠. 통합당은 여당에 들러리 서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는데 이 상임위에서 보면 언론 기사를 보면은 속전속결이다. 일부에서는 졸속 심사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조금 전에 우리 부대변인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절대 졸속 심사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 추경은 6월 4일 추경 제출 전부터 우리 당의 정책위를 중심으로 해서 충분한 당정 협의를 거쳤고 또 추경 제출 이후에는 각 상임위별로 간담회와 당정 협의를 통해서 이미 사전 심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없기 때문에 없는 만큼 더욱 꼼꼼하게 더 세심하게 민주당 의원 한 사람이 두 사람, 세 사람 몫을 하면서 더 열심히 심사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슈퍼 갑질이 21대 들어와서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하겠다고 강조하지만은 실상은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막가는 국회를 일하는 국회라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추경 35조를 재원 대책도 없으면서 알바 예산으로 날리고 자신들의 경제 실정을 예산으로 우리 자식들의 돈을 빼앗아서 헛는 걸로 때우려는데 3일간 심사하고 하겠다고 합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이야기가 전혀 다르죠. 완전히 다른데 이런 상황에서 다른 정당에 속한 의원들은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이 기재위 상임위 회의 도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 6월 17일에 기재위가 구성되고 나서 2주가 넘는 시간 동안 장차관은커녕 담당 실무 공무원 단 한 명도 본 의원에게 찾아와서 예산 내용을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추경 통과가 급하다고 한다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찾아와서 설명하고 설득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부 여당은 밀어붙일 테니까 그냥 따라오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국민과 국회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심의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예산을 처리하겠다는 정부 여당의 졸속 국정 운영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싶습니다. 예, 존경하는 윤우덕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재정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민주당 또 정부 여당의 졸속 심사라고 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뭐 이 부분은 사실은 뭐 여당의 일이라기보다
뭐 나누기다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예. 기재부에서 잘못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재부에서 국회가 파행인 상황에서라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의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 절차를 못한 거는 좀 기재부가 좀 비판받을 수 있는. 기재부가 이렇게 여당을 많이 의지하는 것 아닙니까? 여당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것 아닙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추경 편성할 때 재정 건전성 문제라든가 기재부와 여당도 또 마찰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당도 충분히 기재부에 대해서 견제 기능을 하고 있고 또 이래 나름 좀 이렇게 균형감 있는 이런 좀 경쟁 관계 비슷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어쨌든 간에 뭐 통합당 입장을 지지하는 분들은 이해를 하긴 할 텐데 여당의 국정 운영에 들러리 서지 않겠다. 당분간은 국회를 보이콧할 것이다. 그런데 추경 예산안은 규모도 크고 30조 원이 넘고 말이죠. 이렇게 중대한 사안이면 뭐 상임위 구성에 있어서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보이콧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쳐요. 그러면 이렇게 국민의 실생활에 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추경 예산안 심사에는 통합당 그래도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게 통합당이 얘기하는 거에 맞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당연히 들어가야죠. 그래서 지금 최영도 원내대변인 들어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날짜를 뭐 7월 11일이라 그래서 많은 의미들을 부여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날짜를 못 박았다기보다는 충분하게 우리가 추경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달라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여권에 요구했다. 여당은 모레 처리하겠다는 건데 일주일 정도 연기한다 그러면 일주일 더 심사한다고 한다면 통합당도 참여하겠다 이런 그렇죠. 얘기입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제 날짜가 역산하다 보니까 이제 11일이 된 건데 저는 이번 추경 말씀하셨다시피 35조 원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 28조 추경 이후에 가장 큰 추경에다가 더군다나 이번에 정세균 총리가 뭐라고 제안 설명을 했냐면 이번 추경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아주 그런 중요한 추경이기 때문에 꼭 정말 신중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3일 만에 처리합니까? 저는 이거는 상식의 외를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국회가 통법부란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고 장애인 의원이 저렇게 반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재부가 설명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16개 상임위에서 원안 통과가 8개, 그다음에 증액이 8개. 이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국회가 예산 통과하려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심의하려고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여당이 100번 말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야당이 참여할 수 있도록 룸을 열어놔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야당이 제기한 대로 한 1, 2주 더 추경 넣는다고 해서 대한민국 망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이 예산이 정확하게 어디에 쓰여지는지를 국민이 동의해 줘야 더 탄력받을 수도 있고 더 힘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일각에서는 코로나 방역 예산 2%밖에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소명도 하고 국민에게 충분하게 알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게 저는 국회 역할이다. 여당이 이 지점에서 양보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당장 야당이 상임위에 들어온다면은 신뢰가 갈 것 같아요. 근데 날짜를 정해놓고 또 일주일을 더 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6월 4일 날 이 추경안이 올라와서 회부된 상황에서 한 달이 흘렀습니다. 상임위 구성을 협상할 것처럼 안 할 것처럼 하다가 한 달을 끌었습니다. 예. 양치기 소년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사실은 이 야당을 믿기 힘든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17개 상임위를 뭐 독식했다는데 제가 보기엔 독식이 아니고 떠맡은 겁니다. 야당의 국정 방기 전략이에요. 예전에는 발목 잡기 전략이었는데 이제는 아예 국정은 나 몰라라 하고 이 정권 망해봐 이런 식의 전략을 쓰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장 오늘 들어와서 상임위에서 하면서 일주일 더 연장하자. 그러면 아마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는데 당장 들어오지 않으면서 다시 며칠 건너서 일주일을 달라 이러니까 또다시 원구성태 상황이 재발될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일주일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의 일주일인 거지 검토해달라는 일주일인 거지 그게 꼭 7일을 못 박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들어오라. 그렇다면 지금 일단 4임기부터 처리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상임위 거의 원구성 신청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제출하겠죠. 그래서 저는 갈 수 있는데 여당이 김태년 원내대표가 반드시 처리한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항복하고 들어오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야당으로서도 이게 이게 강자가 배려하면 그건 강자가 양보하면 배려지만 약자가 양보하는 건 굴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 대해서는 저는 여당이 다시 한번 협치와 통 큰 정치를 실현될 필요가 있고 의무가 있어요. 국정에 무한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한 달 동안을 협치를 위해서 기다리면서 원구성을 씨름을 해왔습니다. 양보도 했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한 거는 17개 너네가 다 책임져. 우리는 국정에 책임이 없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여당이 야당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법사위 문제는 제가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제가 논의를 치고 여당이 한 달 아니라 한 달 열흘 왜 또 협상 못 합니까? 제가 보기에 마치 이 예산같이 이 중요한 거를 군사작전 하듯이 딱 시간을 정해놓고 반드시 하나 두 쪽이라도 처리합니다.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야당도 대안이 없는 거죠. 최소한 들어오십시오. 우리가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통과시키겠습니다. 라고 하면 지금 야당 왜 안 들어가겠습니까? 아마 오늘이라도 당장 공식적으로 그런 발표를 하신다면요. 제가 원내 확인을 해보니까 뭐 7월에도 임시국회를 할 의향이 있다고 하니까요. 여당 쪽에서 아마 그런 식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빨리 어쨌든 간에 야당이 공식적인 그런 참여 입장을 밝혀주시고 참여하는 것이 말씀하신 쪽으로 가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이 워낙 중대한 사안이고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야당까지 들어가서 함께 심사하고 통과된다면 더 나은 내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또 시간의 싸움이다라고 또 여당은 생각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이 과연 모레 통과를 시킬지 아니면 통합당의 참여를 기다려서 한 일주일 정도 연기를 할지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다 돼갑니다만 한 가지 소식 더 짧게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드리기 전에 먼저 두 정치인의 이야기를 차례로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여권 소속의 정치인들입니다. 뭐 저희들의 위치 자체가 이제는 전면에서 우리 스스로가 한국 정치를 책임지고 감당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위치 못지않게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정치의 방향, 가치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젊은 시절에 민주화 운동할 때 노동자, 민중의 친구가 되겠다는 그 다짐, 민주주의를 위해서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겠다는 그 다짐,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평화 통일로 나아가겠다는 우리의 다짐, 이런 건 잃지 않고 계속 경치하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위치 못지않게 중요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처럼 민주화 운동으로 젊은 시절을 보내고 정치에 나섰던 이른바 386 세대들은 젊은 날의 기여보다 사실 충분한 보상을 받았고 명예를 얻었습니다. 이런저런 논쟁 끝에 얻은 소중한 깨달음은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새로운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는 절실한 의지와 전략적 판단, 그리고 상대에 대한 좋은 자세와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믿고 대통령을 응원해 주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길을 찾을 것입니다. 이인영, 임종석, 이른바 586 세대의 대표적인 정치인들이죠.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차례로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 왜 그러느냐. 아마 기사를 보신 분들은 짐작이 되실 겁니다. 차기 통일부 장관으로 이인영 의원이 유력하다. 차기 국가정보원장으로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유력하다. 이런 기사가 나와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차례로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먼저 여당에 계시니까 말이죠. 이 대통령의 인사는 발표될 때까지 사실은 모르는 건데 그렇죠. 예. 지금 이인영, 임종석 두 정치인의 이름이 계속 오르내리고 있는 건 네, 사실이죠. 이인영 의원은 통일부 장관에 늘 이제 거론되는 분이신데요. 실제로 이제 대북 문제를 풀려면은 북한의 신뢰, 미국의 신뢰, 그리고 남한 내에서의, 한국 내에서의 자율적인 정치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기 위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 당연히 뭐 통일이나 대북 관계에 대한 전문성의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 국회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에 적임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586 세대의 대표적인 정치인이고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지냈습니다마는 학창 시절에 임수경 전 의원을 뭐 북한에 보냈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북과 너무 가까운 인사가 아니냐 이런 또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게 오해라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세월이 흐른 만큼 또 우리 대북 정책이나 기조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 너무 저는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장관 한 명, 원장 한 명이 바뀌어서 과연 우리 대북 정책이 정말 바뀔 수 있을지. 그러니까 저는 이 대북 정책의 상수는 미국과 북한이라고 한다면 우리 정부가 그 상수의 바탕을 두고 좀 새로운 대북 전략을 짜야 하는 그 기로에 서지 않았는가. 그래서 사람 바꾸기보다는 사람뿐만 아니라 정책의 전환을 어떻게 한번 이룰 것인지에 대한 고민, 심도 있는 고민도 함께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 요즘 어떻게 지낸답니까? 뭐 주로 이제 그 통일 관련 재단에서 연구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언제든지 기용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또 북한과의 신뢰관계도 있고 사실 정권 초반기에 남북관계 잘 풀릴 때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하더라도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이 본인이 제도권 정치를 떠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다시 뭐 임명직에 임명되는 것은
그 본인의 이야기와는 상관이 없을까요? 조금 차이가 있죠. 제도권 정치라고 우리 보통 이야기할 때 선출직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임명직과는 또 다른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외교안보 라인을 대대적으로 교체하게 될지, 그리고 교체한다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임명될지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발표가 나면 신속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